36이 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서울로 돌아왔다. I'm here. 일본에서의 고된 생활은 반짝이는 성공도 화려한 삶도 아니었고 그저 버티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오사카의 식당에서 몸을 쓰며 모은 약간의 돈만이 내 손에 남아있는 전부였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번듯한 직장이 있고 결혼해 아이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잠깐 돈 벌러 나갔다가 돌아온 이방인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귀국 전부터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이제 혼자 살 거냐, 요즘 누가 나이 많은 총각 좋아하냐 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저 넘기곤 했다. 막상 고향에 돌아오니 달랐다. 중학교 동창들은 이미 자녀가 중학생이 되었고 오랜만에 나간 모임에서도 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톨이였다. 해외에서 돈을 벌었든 말든 내 이름 앞에 붙는 혼자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에 조건이란 걸 가지고 있었다. 결혼 상대는 미혼이어야 하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가정 환경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선택권이 많았고 나 같은 나이 든 남자에게 시간을 줄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삼촌 댁에 들렀을 때였다. 이모가 불쑥 말했다. 지수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33인데 미혼이고 애도 없고 괜찮은 집안 딸인데 아무도 데려가질 않는다더라. 순간 나는 속으로 표정을 찡그렸다. 33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고 묻자 이모는 손사래를 치며 요즘은 다 늦게 결혼한다. 그 집은 삼성동에 아파트도 있고 외곽에 별장도 있다. 네가 놓치면 후회할 거다 라고 말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이모가 전화를 걸어 다시 한번 권했다. 한번 만나보기나 해. 싫으면 말고. 결국 약속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 카페 문을 열자 지수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말투, 또렷한 눈빛이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그녀는 꾸미지 않았고 자연스러웠다. 이상하게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놀란 건 그녀의 집이었다. 집이라기보다는 미술관에 가까웠다. 압구정 한복판 유풍 건물 입구에는 연못과 장미 화단까지 있는 그 집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다. 지수의 부모님은 조용히 차를 내주며 말했다. 기훈 씨, 지수가 진심이면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 저희가 집이며 비용이며 다 준비하겠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첫 만남에서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급박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속으로는 이 집도 딸 시집 못 보내서 안달이구나 싶었지만 솔직히 흔들렸다. 나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압구정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한다는 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지수의 집에 들렀다. 굳이 이유를 만들지 않아도 마음이 끌렸다. 내가 먼저 음식을 사들고 가기도 했고 그녀의 아버지께는 분재도 선물했다. 지수는 초반엔 거리를 두었지만 내가 계속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단지 그녀의 집이나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사람 자체가 궁금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 기훈 씨, 결혼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해졌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부모님도 원하세요. 저도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놀랐고 몇몇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됐냐 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누가 봐도 행운처럼 보였지만 정작 나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은 대단했다. 유명 호텔에서 방송에서나 볼 법한 사회자와 연예인에 가까운 하객들까지. 그날 지수의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내 손에 서류를 쥐어줬다. 새로 구입한 아파트명의 변경서였다. 아무 조건도 없었다. 이건 너희 둘을 위한 시작이다 라고 했다. 모두가 박수쳤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왜 이 가족은 나를 이렇게까지 환대하는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내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 머물렀다. 신혼의 설렘보다 무거운 침묵이 돌았다. 나는 기대했고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미안하다,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 지수가 감추고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진짜 이유는 그날 이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호텔에 머문 첫날 밤, 나는 설렘과 기대 속에 있었지만 지수는 어딘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미안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을 농담처럼 넘기려 했지만 지수는 진지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를 벗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당황이나 놀람,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부분이 없었다. 완전히 사라진, 깔끔하게 잘린 흔적과 함께 붉은 선이 남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냐고? 무섭냐고? 나를 혐오하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이었다고 했다. 정기 검진에서 작은 혹이 발견됐고 처음에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거듭한 끝에 악성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빠른 절제를 권유했다고 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왼쪽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생명을 위해서였지만 수술 이후 그녀는 자신을 여자로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울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 연인은 병원에 한 번 오고는 사라졌고 친구들도 처음 며칠을 제외하곤 점점 연락이 끊겼다. 결국 남은 건 가족뿐이었다고 했다. 부모는 그녀가 결혼을 하지 못할까 걱정했단다. 처음엔 집도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반대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더 아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재발 가능성을 말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고 했다. 혼자 죽고 싶지 않아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보고 싶어서 아침에 여보라는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이유였다고 담담히 말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은 복잡했다. 배신감, 당혹,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 나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결혼했다. 조건 좋은 혼처라고 생각했고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떠날지 머물지 그 선택은 내 몫이었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 반대편에서 등을 돌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누워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몰랐던 건 그녀의 신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호텔 조식을 함께 먹었다. 지수는 평소처럼 조용했고 나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숨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우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 혼란은 계속됐다. 지수는 여전히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집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그 집이 나를 환영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가끔은 마치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지수가 내 옆에 있었지만 그녀는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에 있었다. 그날 나는 지수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작은 노트북이 열린 것을 보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치려다 화면에 떠있는 문장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른 몸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결핍된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했다. 그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나였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결혼을 제안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왜 아직 혼자인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지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나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사실 그녀가 예쁘고 조건이 좋고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무심함 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다. 그 후로도 많은 밤이 지났다. 우리는 부부로 지냈지만 진짜 부부가 되는 시간은 필요했다. 그녀는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나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그녀가 끓여준 국을 먹었고 밤에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다. 수술 자국보다 더 깊은 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사는 그녀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혼자 남지 않게, 이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진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척했다. 나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지수는 조용히 아침을 차렸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큰 대화는 없었다. 말 대신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묻지 않는 것이 배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계속해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지수는 여전히 큰 방을 쓰지 않았다. 결혼식 이후에도 그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혼자 지내던 작은 방에서 계속 생활했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방에 대해 요구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방식에 맞춰 나 자신을 조정해 갔다.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법을 익혀야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늦은 오후 지수는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다. 나는 별말 없이 알겠어 라고만 했다. 그녀가 병원에 가는 이유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재검사를 받는 건 아닐까? 혹시 뭔가 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가 샤워를 하는 사이 나는 마치 습관처럼 그녀의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그 방은 지금은 서재처럼 사용되고 있었고 가끔 나는 거기서 메모지를 찾거나 책을 읽곤 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서류 더미가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중 하나를 정리하다가 한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법률 상담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이메일 출력물이 있었다. 보내는 이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였고 받는 이는 지수의 아버지였다. 제목은 혼인 후 재산 상속 및 유언장 관련이었다. 나는 읽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읽어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다.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다. 내용은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메일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혼인 후 유sak토노 6개월 내 피상인의 사망이 발생할 경우 배우자에게는 유언이 없는 한 법적으로 부동산 상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수 씨가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해당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전액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내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훈 씨라는 이름 아래 법적 수혜자라는 단어까지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계산이었고 구조였다. 나는 순간 그동안 느꼈던 환대와 배려가 전부 퍼즐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이 결혼에 들어오게 된 것도,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도, 심지어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흐름조차 그 틀 안에 있었던 건 아닐까? 지수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몰랐던 걸까? 그녀의 부모님만의 선택이었을까? 나는 봉투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맞이했다. 평소보다 말이 조금 더 많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차까지 내왔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더 깊은 혼란을 느꼈다. 그녀가 나를 속인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 말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나는 내가 그저 누군가의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파트 한 채, 재산의 이름 아래 나는 무엇이었을까? 며칠 후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나에게 도시락을 싸주었다. 출근길 나는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미안함에서 비롯된 행동일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내 안의 질문만이 점점 커져갔다. 나는 이제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사랑은 계산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나에게는 이미 그 계산서가 한 장씩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계산의 중심에 있었다. 지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혹시 그녀 또한 그 계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수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나 말고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나는 되물었다. 왜?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거든요. 내게 이유를 요구하지 않았고 과거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게 고마웠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안심할 수 없었다. 받아들였던 건 맞지만 그건 내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모든 걸 알고도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지금의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수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때로는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 앞에 있었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지수와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다. 아침엔 커피를 함께 마셨고 저녁엔 같이 밥을 먹었다.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선명한 경계가 느껴졌다. 지수는 나와 거리를 두었고 나는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다. 집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다. 3층 특별방, 늘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처음에 물었다. 지수는 그저 그 방은 손대지 말아줘요. 라고 짧게 말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방은 점점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겼다. 마치 집안에 남겨진 마지막 퍼즐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지수는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녀온다며 일찍 집을 나섰다. 나는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충동이 되살아났다. 주방 서랍 안에는 우리가 이사 올 때 받은 예비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열쇠 꾸러미를 꺼냈고 조용히 3층으로 올라갔다. 몇 개의 열쇠를 돌려본 끝에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오래된 시간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침범하고 있다는 자각의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늦었다. 책상 위에 엎어져 있는 액자를 들었다. 젊은 시절의 지수와 한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무척 가까워 보였고 사진 뒤에는 부산 3월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책장에는 프랑스 문학서와 시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켠에 낡은 노트 한 권이 꽂혀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꺼내 첫 장을 넘겼다. 첫 문장부터 가슴이 서늘해졌다. 수술 후 처음 거울을 본 날, 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엔 그녀의 감정이 쏟아져 있었다. 자신이 여자로서 끝났다고 느꼈던 날들,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았던 병원 복도, 그리고 전 연인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병원 문을 나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10번째 날,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11번째 날, 나는 서명했다. 근데 나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수는 과거에 임신을 했었고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수술을 선택해야 했고 그 대가로 사랑도 아이도 잃었다. 그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의 일부를 내주었고 마음의 절반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이 계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그 순간 사라졌다. 남겨진 기록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감춰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봉인했던 감정들이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 옷장 옆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내가 가진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강제로 열고 싶지 않았다. 상자를 다시 제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지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다. 절에서 받은 염주를 내게 건네며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그 방에 다녀왔다는 것도 숨겼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추궁이나 고백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언젠가 네가 준비되었을 때 그 방을 열어줘. 나 말고 너를 위해서. 지수는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그렇게 오래 눈을 마주쳤다. 며칠 후 나는 3층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방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지수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끝을 맞댔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이제 불편함이 아닌 존중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순간들이 늘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세계를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지수는 불쑥 내게 물었다. 만약 내가 그날 병원에서 다른 결정을 했다면 지금 우리는 없었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결을 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모든 걸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수는 여전히 상처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상처에 등을 돌리지 않기로 했다. 이 결혼이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되도록 나는 오늘도 그녀의 곁에 머문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갔다. 지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내가 곁에 머무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보다 웃는 횟수도 많아졌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수술 후 나한테도 다 말하지 않았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단정한 셔츠 차림의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해야 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의료진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지수 씨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입니다. 트립병원 암센터 진단병리과 소속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에 몸이 굳었다. 아마도 지수 씨의 수술은 잘못된 결과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 묵힌 듯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당시의 진단 관련 자료와 현재 확인된 기록입니다. 병원 내에서 잘못된 샘플 입력이 있었고 같은 날 비슷한 이름의 환자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전해야 할 것 같아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지수가 감내해 온 모든 고통이 잘못된 판단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수술, 상실, 이별, 모든 것의 원인이 단순한 행정 실수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나는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책상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고 그녀를 관찰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평온했다. 저녁을 차리고 차를 내리고 내게 오늘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 읽었다. 확정되지 않은 문장들 사이에서 가장 확실한 문장은 하나였다. 해당 수술은 잘못된 환자 정보에 따라 수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5대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숨기는 건 더 큰 배신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당신 예전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래. 지수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전해줬어. 당신 진단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했어. 뭔가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지수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를 읽고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두 번째 페이지를 읽을 즈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 그녀는 봉투를 다시 접었다. 거짓말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직접 와서 말했어. 나도 믿기지 않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면 내가 이룬 건 도대체 뭐였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무너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차에 시선을 천장에 고정한 채로 오래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비켰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지수는 말이 없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억지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대신 병원과 법률사무소에 조심스럽게 문의를 시작했다. 의사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절차상 거대한 의료과실의 피해자였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수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미 예약해둔 종합병원의 정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수가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작고 낡은 노트에 그녀는 조용히 펜을 움직였다. 나는 그걸 훔쳐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다시 글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먹먹했다. 쓰지 못했던 날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왔을지 떠올리게 했다. 다음날 병원에서 받은 예약 확인서를 들고 나오며 그녀는 짧게 말했다. 확실히 하고 싶어. 내가 뭘 잃었는지, 그게 정말 나였는지. 나는 그녀 옆에 섰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진짜로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검사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지수는 피검사, 영상 촬영, 조직 검사까지 모두 다시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잔인한 시간일지. 검사 직후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조용히 옆에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을 지켜주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새벽녘에 깨어 그녀가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걸 보았다. 그녀는 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조용히 노트에 펜을 움직였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건 그녀만의 싸움이었다. 사흘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검사 결과 현재 지수 씨의 몸에서는 어떠한 암세포나 재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수술에 사용된 조직 샘플과 지금의 생체 조직을 비교한 결과 환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이 없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년 전 수술은 지수 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진단에 따른 조치였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해당 시기의 자료를 확인했고 샘플 번호 오류 및 기록상의 이중 입력이 발견됐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감정이 보이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해 정식으로 사과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도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녀는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삶을 멈췄어. 근데 그게 다 아니었대. 그날 저녁 지수는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다. 나는 거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단어가 끊기지 않았다. 감정이 흘러나오듯 하듯 한 문장, 한 문장 적어 내려갔다. 몇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소송하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여러 로펌과 연락을 주고받은 상태였다. 그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이름과 시간을 되찾고 싶어 했다. 우리는 곧바로 유명한 의료소송 전문 로펌과 접촉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했다. 병원 측은 사과와 보상을 제안했지만 지수는 단호했다. 공개 사과와 책임자 징계, 시스템 개선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건 돈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는 증언을 준비했다. 병원 기록, 진단서, 사진, 당시 일기장까지 모두 제출했다. 그녀는 감정을 자제하면서도 날카로운 언어로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정리했다. 그녀의 말은 무겁고 또렷했다. 나는 그런 지수를 처음 보았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첫 재판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함께 법원에 들어섰다. 지수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다.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걸었다. 법정에서 병원 측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실무자의 실수라며 병원 전체의 시스템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수의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뒤흔든 치명적인 과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은 병원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증인석에 선 지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다. 수술을 받은 날, 설명 없이 진행된 절차, 회복 과정에서 느꼈던 공허함, 전 연인의 이탈, 사회적 시선, 그리고 심리치료 없이 흘려보낸 시간들,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가 병든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했고, 관계를 포기했고,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단순한 착오였다고요. 지수는 말을 멈췄다. 판사는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며 다음 재판 일정을 정했다. 법정을 나서며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직 시작됐어. 그날 밤 지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다시 살기로 했다. 이번엔 제대로? 네,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곁에 있었다. 처음,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소송이 시작된 이후 지수의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나는 매일 그녀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보다 그 상처로부터 의미를 찾으려 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이후 그녀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몇몇 언론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한 여성 전문지의 제안을 수락했다. 기사는 조용히 실렸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지수의 이야기는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응원의 메시지가 연이어 도착했다. 그 모든 반응 속에서 지수는 오히려 침착했다. 누군가의 동정을 원하지도 않았고 주목을 즐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더욱 확신했다.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은 그저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법정 공방이 길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다른 이유였다. 지수가 산부인과 예약을 했다고 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나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기뻤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검사 결과 지수는 아직 임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단 약물 치료로 인해 자궁 내막이 약해져 있어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받았다.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조용히 들었고 병원을 나서면서 말했다. 무리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가능하다는 걸 알고 싶었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서로에게 바라는 것들. 지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예전에는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설령 잠깐이라도 그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이었다. 그녀가 진짜로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아이가 있어도 없어도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후 우리는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다.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기로 했다. 지수는 매일 아침 비타민을 챙겼고 나는 그녀를 위해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 가끔은 웃으며 말하곤 했다. 우리 이렇게까지 건강한 커플이었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 날 아침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테스트해 볼래?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몇 분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민 임신 테스트기에는 아주 희미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놀람과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진짜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진짜일지도 몰라. 며칠 후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아주 작고 아직 형체도 뚜렷하지 않은 생명이 그녀의 몸 안에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심장은 아직 뛰지 않지만 아주 초기라서 그래요. 며칠 후 다시 보자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다시 노트를 꺼냈었다. 나는 오늘 생명을 품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와 함께 숨쉬고 있다.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 이번에는 잃지 않고 싶다. 그 밤 지수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초음파 화면 속에서 아주 약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 견뎌온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빛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로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지수는 매일 아침 천을 기록했고 의사가 권하는 대로 휴식을 취했다. 나는 일정을 조정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초음파 사진이 하나둘씩 냉장고에 붙기 시작했고 병원 방문 날짜를 중심으로 달력이 채워졌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움직였다. 임신 24주가 되었을 무렵 지수의 몸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숨이 가빠지고 소화가 어려워지는 날도 있었다. 의사는 고위험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최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불안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특히 지수는 아기의 움직임이 줄어든 날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조용한 손길이 필요할 때였다. 임신 30주가 되던 날 새벽부터 지수가 배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속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이내 숨을 쉬기 힘들다고 말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던 의료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담당이가 말했다. 조기 진통입니다. 아이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름도 옷도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지수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나는 복도에서 가슴을 움켜쥔 채 기다렸다.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두려움, 미안함, 후회, 그리고 간절함.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아버님, 아이가 태어났어요. 현재 인큐베이터 안에 있지만 울음소리 잘 들렸어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중환자실 창문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아기가 있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지수는 회복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아기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어.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있어. 그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병원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단지 출산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모든 시간이, 고통이, 침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 후에 매일이 기도였다.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폐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했고 천 조절도 되지 않았다. 의사는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비는 많겠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지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유리창 너머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손편지를 남겼다. 지수는 매일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아기를 위한 글을 썼다. 그 글에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졌던 걸까? 40일이 지나자 아기의 체중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호흡도 스스로 가능해졌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곧 집에 데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말을 기다려왔다. 아이가 처음 품에 안겼던 지수는 말없이 눈을 감았고 그리고 작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장면은 어떤 말보다 강하게 기억에 남았다.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작은 숨결은 우리 둘의 심장을 동시에 두드렸다. 며칠 후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등록했다. 해운,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었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 생명이었지만 우리에게 내려온 기적 같았다. 이름을 쓴 서류를 접으면서 지수는 말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지수는 그 후로도 병원에서 만난 엄마들과 모임을 만들었고 의료과실 피해자들을 위한 진술을 계속했다.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필요할 때만 단단한 목소리로 나타났다. 어떤 날은 그냥 평범한 엄마로, 어떤 날은 고발자로, 또 어떤 날은 생존자로 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 그 상처 위의 삶을 새로이 덧그려 나가고 있었다. 혜운이 돌을 맞던 날, 우리는 가족끼리 조용히 밥상을 차렸다. 촛불 하나 켜고 아이에게 편지를 읽어주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엄마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매일이 어둠이었단다. 그런데 너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줬어. 살아있다는 건 숨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는 걸 너로 인해 알게 됐단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산다. 어떤 상처는 깊고
어떤 상처는 오래 간다. 하지만 상처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감싸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다시 세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감쌌고 결국 다시 일어섰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가혹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삶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사랑을 통해 회복되는 삶,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없이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진심 어린 손길일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전해졌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평안히 함께 하시길